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10회 중에 절반이 지나갔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못 해주셨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꿀팁만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혹시 오늘 짚어주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꿀팁이라기도 하고 또 이제 눈물의 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통해서 우리 상장사들의 어떤 그 지배 구조의 문제점들, 왜 이런 것들이 좀 그 개선이 돼야 되는지, 왜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해외에서는 좀 찾기 힘든 그런 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센 그런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나눠보고 대안도 모색을 해봤는데요. 자, 사실은 이제 삼성, SK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의 어떤 뭐 시행착오라든가 주주들의 어떤 반발, 또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그 이슈 제기를 통해서 좀 많이 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정책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글로벌한 수준으로 좀 어떤 지배구조라든가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중견기업들이 옛날에 그 삼성그룹이라든가 SK그룹이 하던 그런 나쁜 행태를 사실상 많이 배워가지고 그거를 고스란히 그 자기들 그룹 안으로 끄집어 들여서 어떤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점도 사실은 지금은 어떤 대기업보다는 이런 중견기업 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또 이제 꿀팁을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저평가되어 있냐, 뭐 이런 참 그 한탄의 목소리가 아직도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꿀팁 준비하면서 지배구조가 괜찮은 중견기업이 뭐가 있을까 정말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게 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여기저기 물어서 괜찮은 곳이 있냐 했을 때 저 앞에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나마 주주 환원이라든가 자본 배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그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어떤 변화가 그동안에 있었는지, 앞으로 그 배당이라든가 뭐 자사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책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은 투자의 팁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세방이라는 회사는 이제 물류하는 회사예요, 물류. 그 부산 지역에 이제 항만 물류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제가 이렇게 뽑아본 이유는 그 거의 대척점에 있더라,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중견기업들이 안고 있는 그런 이슈도 고스란히 안고 있고요. 저 보면은 이제 PBR이 뭐 한 0.4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자회사 뭐 세방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회사가 그룹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늘상 말씀드렸듯이 소수주주들을 버핏 할아버지가 그 생각하는 동반자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를 그 오너가 좀 오래오래 내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한 대표적인 회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의 어떤 그 태도,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사의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뀌면 저런 세방이라는 회사는 제가 볼 때 뭐 10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은 뭐 두세 번은 너건이 갈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럴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츠 지주 그다음에 세방 두 회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면 주가가 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뭐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네. 장기적으로 이제 좀 파악을 해 보면은 투자 의견에 좀 반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 보면은 네. 이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이야기로 꿀팁에서 벗어나서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준비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합병 비율 산정에 관한 문제인데 그 전에 앞서서 요즘 이제 시장에서 핫한 일본 그 불매운동 네. 관련해서 뭐 테마주들 막 우후죽순 지금 솟아나고 있는데 한번 그 그림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베 정부가 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뭐 세계 품목이 대두됐는데 인터넷 댓글 딱 보니까 저렇게 딱 누가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네티즌께서. 네. 모나미, 뭐 신성통상, 미스터블루, 뭐 삼위각기 뭐 등등 저렇게 딱 꼽아 주셨는데 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박지원 앵커가 보시기에 불매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어떻게 확산될 조짐인가요? 안 그래도 네. 제가 이제 한창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일본 여행을 계획하다가 아. 이제 너무 여론이 안 좋다. 우리 뭐 이런 네. 사진 한번 잘못 올리면 엄청 욕먹겠다. 이런 어.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네. 잘은 실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사히 맥주 고르다가 맞아요. 네, 맥주도 일본 맥주는 국산 맥주로 네. 네, 가는 그런 소비자들도 제가 금요일에도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보면은 그 지금 아사히 불매 운동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확산되면 아까 그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테라인가요? 이거 맞물려 네, 가지고 맞아요.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오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테마주들도 반드시 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혹시 이제 탑10이라고 있잖아요. 신성통상에서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유니클로의 어떤 그 대항마다 아, 이렇게 네네.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기사를.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유니클로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 아직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니클로에 대해서 어떤 그 사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오랫동안 그 짓눌려 있던 신성통상 같은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불매운동 어떤 그 분위기 그런 조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뽑아봤고요. 네. 그에 비해서 제가 이제 그 화천기계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 공시한 내용이 있어요. 네. 보니까 조국 테마주에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 공시를 한 건데 한번 좀 쭉 보실까요? 네. 네. 당사의 감사인 남광과 조국 청와대 수석이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상의 아무런 친분 관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아울러 과거 및 현재 조국 수석은 당사의 사업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정치인 테마주인데 네. 제가 왜 이 화천기계를 이렇게 콕 집어봤냐면 제가 이제 이 꿀팁 준비하느라고 화천기공이라는 그 공작기계 만드는 자동차 부품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워낙 오랜 기간 짓눌려 있길래 이 회사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 찾다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막 화천기계가 막 거의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보니까 저렇게 감사님하고 조국 수석하고 버클리대 동문이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도차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뽑아놨는데 네. 사실은 이제 화천기공이라는 그 국내 공작기계 산업에서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계 이제 공작기계라고 하는데 점유율도 한 4분의 가까이 됩니다. 사실상 실체가 있고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임에도 주가가 전혀 미동도 안 하다가 네. 조국 수석하고 동문이다. 이렇게 엮여버려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 시장은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도 아까 얘기했던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네.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갑자기 또 뭐 이제 아베 정부가 뭐 그 참의원 선거 끝나고 또 이렇게 없던 일로 해버리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실질적으로 테마주는 정말 실체를 그렇죠. 빨리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상장사들 간 합병할 때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합병 비율을 정해서 A와 B 두 회사가 이제 합병 한 가족이 되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합병 비율하면은 그 옛날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라는 아주 큰 좀 문제가 있었고 그쵸. 지금도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정면으로 꼭 건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좀. 네, 제가 A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가슴이기도 하고 네. 그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넘기고 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미국 에브비하고 엘러건하고 그 인수했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실태, 현 주소를 한번 건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기사 같은 거 많이 봤을 테니까 잠깐 얘기해 보면요. 네. 그 두 회사가 합쳤는데 에브비가 엘러건을 인수하는데 무려 프리미엄을 40%나 네. 시가의 40%를 얹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의 웃돈을 던져가지고 인수하는 네. 건데요. 이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엘러건 주가가 워낙 많이 이제 빠졌어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네. 뭐 보톡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브비 입장에서는 그 엘러건의 소액주주들이 이제 시가대로 하면 주가가 뭐 단기간에 그쵸. 급락했는데 시가대로 이렇게 합병 비율을 계산하다 보면은 그 엘러건 주주들이 반발할 것 같고 어떤 그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40%나 웃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막 그 네티즌이나 인터넷에서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참 비교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ECD 어느 나라에서도 상장사 간 인수합병을 하는데 시장 가격대로만 그 네. 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없다. 막 이런 제보가 막 쏟아져요. 근데 국내는 무조건 시가대로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이제 한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합병한다는 얘기가. 근데 이거를 어떤 시장 가격이라는 공식대로만 이제 합병을 한다.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피부적으로도 와닿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서는 좀 특별히 마련했으니까 좀 공부도 해보고 문제점이 어떤 거 있는지 규정 같은 거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자본시장법 시행령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좀 이게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심루타의 꿈은 더없이 꾸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76조 5회 1항 첫 번째 그 중에서도 1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상장법인과 합병의 경우 뭐 이사회 결의일 어쩌고저쩌고 쭉 가면서요. 세 가지를 산술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뭐 30% 더하거나 뺄 수 있고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대 10% 할인 또는 뭐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1항 1호의 그 구체적인 내용 이거는 정말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겹도록 보는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산술 평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1개월간 평균, 최근 일주일간 평균, 최근 1의 종가 딱 이 세 개를 산술 평균해서 A, B 회사의 그 합병 기준 가격을 정하게 돼 있어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을 먼저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 사례에 대한 해외 사례를 먼저 던져주셨는데 이 네. 국내 구체적인 사례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심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뭐 사실 오후 들어서는 거의 패닉 양상으로 갔는데요. 네. 아침에 미국 시장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선반영하는 경향이 좀 네.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형적인 그 딥커플링 장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증시 좀 하락률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이제 핵심 소재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을 좀 규제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발효되면서 네. 시행되면서 좀 문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도 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상하이 지수가 한 2.6% 빠졌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코스닥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위안을 삼기에는 너무 많이 그쵸? 빠졌네요. 예, 생각보다. 씁쓸한 장면인데 특히 코스닥은 저렇게 3.7%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이 못난이 증시가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굴지의 대기업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이번에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소재 부품 기업이 번번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그 부품 기업들, 소재 기업들을 육성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코스닥 시장 보면은 야, 공정한 시장이다 이런 느낌을 갖기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쏠림의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 시장의 허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때마다 옛날 같으면은 뭐 국민연금이라도 좀 버팀목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사람들이 좀 기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엊그제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700조 원을 넘었어요. 정말 그 엄청난 규모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민연금 보면서 좀 불쌍하다. 이런 코스닥 시장에 저런 코스피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그 신세, 처지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장이 자본시장이 갈수록 너무나 좀 못난이 어떤 신세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해서 제가 이른 아침에 한번 좀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네.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 기준 산정의 공정성에 관해서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규정을 통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사실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못난이다. 요새 네. 엄청나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뒷면은 뭐냐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면.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바로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가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 우리 증시는 머지않아 가장 우수한 수익을 내는 그런 아주 최고의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 계속 전해드리는 건데요. 전제 조건이 있죠. 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합병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176조 5회 제 1항 1호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런 그 시행령에 따라서 상장사의 합병 가격, 합병할 때의 합병 비율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가중 평균에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상장사에 대한 어떤 그 주요 이벤트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 가격 공식입니다. 산출 공식인데 네. 1개월간 평균 종가, 일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 일의 종가 이것을 3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그렇죠. 네. 합병 그 기준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데 너무 심플해서 네.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한 회사, 두 회사 A, B가 합치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합병 기준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무언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어제는 엘러간과 FB의 예를 통해서 이제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제넥신과 툴젠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한창 시끄러웠는데 여기에도 이 합병 비율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식대로 적용이 된 건가요? 당근이죠. 네, 우리는 그 영원히 없이 그냥 공식만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합병 일정을 짧게 보겠습니다. 공시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제넥신이 툴젠을 이제 흡수하는 형식인데요.
뭐 7월 말에 이제 주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주들이 반대가 많으면 저 합병이 다시 이제 무효화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제 그 제넥신과 툴전의 그 주주 입장에서는 그 가격입니다. 합병 가격인데, 역시 먼저 툴젠부터 볼게요. 아까 자본시장법 176조 5에 뭐 그쵸 1항 1호 딱 저겁니다. 1개월 가중평균, 일주일 가중평균, 최근일 주가, 저거를 이제 3으로 나눠 가지고 네. 주가를 합병 가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애누리 없는 딱 공식이에요. 자, 제넥신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영혼이 없죠. 네. 1개월 가중평균, 일주일 가중평균, 최근일 가중평균. 저렇게 두 회사의 합병을 한다고 하니 저거는 진짜 초등학교만 나온 그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 합병이라는 그 큰 이벤트를 사실상 뭐 주도할 수 있는 그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이제 시장 가격에만 의존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네.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바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툴젠 주주들의 불만이 좀 큰 편인가요? 네,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해봤는데 그 사실 툴젠 주가는 한때 17만 원까지 작년에 갔었는데 지금 한 7만 원대, 요새 좀 빠져가지고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 또 빠졌을 겁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가위 어떤 그 김진수 교수가 좀 서울대로부터 가져올 때 너무 좀 그 가격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등등해서 상장이 코스닥 상장이 3번이나 연기됐어요. 이게 이제 네. 3번이나 탈락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52주 최고가 14만 원, 작년 4월에 17만 원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완전히 폭포처럼 빠진 거죠. 네. 이 폭포처럼 빠져가지고 이 가격을 가지고 합병 그 가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 툴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과 그런 어떤 그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반영해서 합병 가액이 나오다 보니까 불만이 엄청 크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울며 겨자 늦기로 합병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네.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법 시행령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또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회까지 안 가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에 의해서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고, 특히나 이제 합병 같은 큰 그 이벤트를 전후해서는 주가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논란도 많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 믿을 만한 객관적인 어떤 기구, 위원회가 필요하다. 공정가격위원회라고 제가 이름까지도 붙여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합병 비율이라든가 합병 가액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되어야 그 A의 주주, 그다음에 B의 주주들이 불만이 크게 없이 그 합병이 무난하게 잘 시장 친화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저 박지원 앵커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좀 의아하잖아요. 네. 이 시가대로만 공식대로만 이게 결정이 되면 그 시가에 손을 대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일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전혀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제가 처음에 얘기 꺼냈었는데 네. 합병 비율 논란이 지금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대통령령을 바꾸어서 이런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가만 보지 말고 이 회사의 어떤 그 자산 가치라든가 네. 또는 미래의 수익 가치, 그다음에 그 기술 가치, 네. 특허 가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합병 가액, 합병 비율 산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예정된 이야기고 이제 이미 이루어진 국내 상장사 간의 사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그 지금 하림지주라고 이제 거래가 돼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제일홀딩스하고 이제 하림홀딩스 두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하림그룹의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그 지주사죠. 하림지주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제가 이게 표로 보여드렸거나 이게 분석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10년 지나서 10년 안에 10배의 꿈을 꾸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들이 바뀌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 두 회사의 합병 가격도 어떻게? 네, 공식대로 결정이 없이. 됐습니다. 네. 제일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작년에 이제 3월부터 4월까지의 어떤 거래 기간인데 여기는 이제 뭐 3개월, 1개월 하루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개월, 1개월, 일주일 이렇게 해서 기준 합병의 기준 가격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딱 이렇게 네. 2개월, 1개월, 일주일 나누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43원. 네. 이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는 거래량도 없는 주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없는 주식을 저렇게 시가대로만 합병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시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그룹에서 그런 어떤 그 시가를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거든요. 네. 그 결과 지금의 하림 지주가 탄생이 됐는데 합병 전후의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보면 오히려 좀 늘었어요. 66.49%에서 66.67%로 늘었는데 워낙 저렇게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이 두 지주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김홍국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런 어떤 알토란 같은 그런 합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배력은 더욱더 공고해졌고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 네. 관계사들을 보면 왜 제가 굳이 왜 이 하림지주 얘기를 했느냐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5개의 상장사를 두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 하림지주 밑에 있는 5개의 상장사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요즘 또 복날 이제 여름 되면 뜨거운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테마주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복날 테마주로. 네, 복날 테마주로 손꼽히는 이런 그 하림 지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가져와 봤고 단기적으로도 또는 장기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둘째 가라면 서러운 지금 거의 대기업이 됐어요. 이 하림 지주가 옛날에 중견기업 대표 주자였는데 지금은 대기업군에서도 상당히 튼실하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결정적으로 싶습니다. 이제 투자 의견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투자 의견 따로 안 드리고 거느리고 있는 5개 상장사만 뜯어보시라. 이렇게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림 지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또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분석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 이 얘기 안 할 줄 알고 먼저 마무리 지었는데 이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자, 그 LS 그룹 제가 표로 잠깐 준비를 해봤어요. LS 산전, 가온전선 네. 이 세 개 기업을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워낙 요새 뭐 제가 늘 준비하는 그 회사들이 저 PBR 보십시오. 정말 정말 처참하게 지금 뭐 완전히 그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중에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 있고 또 영업이익이 잘 나는 기업이 있다.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버팀목이 하락 가능성이 많이 좀 낮고 위로 갈 어떤 그 개연성,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런 그룹들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뜯어보면 뭔가 좋은 그 투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텐텐텐 코너의 꿀팁. LS 산전, 가온 전선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림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어제는 계열사들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 합병을 하면서 네. 그 김용국 회장이 이제 지분이 있던 제일홀딩스가 지금의 이제 하림 지주로 남아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그 동안에는
그 수많은 그 뭐 분할과 그 합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M&A도 많았고 이 하림 그룹이 그래서 결국은 그 김 회장님을 정점으로 한 그런 지주회사 체제가 네. 사실상 완성이 됐는데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에는 사실 주주환원이라든가 이 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공정한 자본 배분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어떤 그룹의 그 어떤 그 정리, 지배구조의 정리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배당이라든가 이른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주주들, 이제 소수 주주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하림지주는 특별히 제가 이제 좀 꼽아본 거고요. 네. 그 계열사들 한번 표를 뭐 잠깐 볼게요. 이 시간에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꿀팁이 뭐 있냐 뭐 이런 네. 것들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림 뭐 그 닭고기 네. 예. 뿐만 아니라 NS 쇼핑과 저 페노션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사실 홈쇼핑 네. 회사가 뭐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지만 불황에 더 잘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NS에서 이 NS 쇼핑이 더 치고 나간다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페노션도 완전 그 떨이로 산 계열사인데 네. 완전히 저 정리 그러니까 뭐 정상화 돼가지고 네. 네. 그 지금 하림지주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크게 올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림지주의 계열사 중에 NS 쇼핑 그리고 페노션 조금 더 네. 주목해 볼 필요가 다 있다고. 좋아요, 다 좋은데 특히 네, 두 개를 특히 보면 두 좋을 것 가지 같고. 꼽아주셨고요. 예, 애널리스트들이 뭐 요즘 들어서 리포트까지 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림지주의 오너가 이제는 소수주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지. 네. 어차피 그 오너의 영향, 김 회장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는 소수주주들의 어떤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압박이랄까요?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이 이 하림지주의 저평가의 어떤 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지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에 좀 앞서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또 짚어 주시겠다고. 네. 네. 어떻게 사실은 보시나요? 뭐 좋은 얘기를 유쾌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새 시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제 이제 신라젠이 뭐 많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젠 때문에 뭐 HLB다 심지어 셀트리온 그 3인방까지 아주 무섭게 빠졌는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신라젠의 한 전문님께서 3,000원, 4,000원대 받은 스톡 옵션을 이제 행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판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촉매가 됐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이전에 그 속을 흐르는 그 하나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시간에 뭐 불공정한 어떤 시비 발행 이런 사모 시비 발행 네, 이런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죠. 이 신라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라젠이 어느 정도 네 저게 얼마 전에 3월에 이제 키움증권 상대로 발행한 대규모 3호 시비인데 무려 1,100억이에요. 이게 이제 더 많이 발행하려다가 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해가지고 저렇게 줄어든 게 저 정도인데 저게 30회차입니다. 그러니까 30번이나 시비를 이제 발행한 회사인 거예요. 네. R&D 하느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찍어냈는데 네. 저게 이제 키움증권 같은 여러 가지 그 유수의 그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기에 완전히 투자를 뭐 거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묻지마 투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근데 저기 아시겠지만 저런 그 정환사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만기가 되면 뭐 채권 회수도 할 수 있겠지만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잔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1년 지나면 뭐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리픽싱 하면서 전환 물량을 더 많이 이제 확보하고 뭐 그런 어떤 불공정함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주가가 저렇게 빠져버리면 이 시비를 가진 채권자들이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렇죠.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 실현하면 베스트인데 지금 4,2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리픽싱 하단가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42,000원이면. 42,000원이요. 네. 그 아래로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이 CB 투자자나 아니면 회사나 상당히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네. 만기가 되면은 또 채권을 조기 상환해라 이런 또 옵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신라제 같은 회사가 보유 현금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저런 와중에 R&D마저도 좀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저 대규모 사무 시비의 어떤 후폭풍이랄까요. 코스닥 벤처펀드까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어제만 해도 그런 큰 대규모 그 바이오 회사들이 급락한 거는 네. 바로 저런 이면에 흐르는 저런 불편한 지실들이 좀씩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신라젠 이야기를 오늘 띄워주셨는데 정말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이 이제 3번 남았어요.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해 주시나요? 제가 지금 좀 아파서 이제 웃을 수 없는 네. 상황인데 하여튼간에 그 신라젠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이게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좀 그 막 실시간 주가도 오르내리고 해가지고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와닿으니까 네. 좀 쉽다. 뭐 주가가 빠지는 건 아프지만 뭔 얘기하는지 그렇죠. 알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그 대주주 상속 증여세, 네.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조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상속 증여세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높다, 세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과연 그런 건지 공정한 건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인식 자체는 굉장히 우리나라 세율 자체가 높다는 인식인 것 같은데 정말 높은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지 말씀드리기 전에 참 개인적으로는 상속세가 높더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증여세가 높더라도 네. 한번 내거나 그만큼 좀 낼 수 있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네. 사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고요. 높아 보이긴 해요. 표를 보시면 알 텐데 네. 저게 이제 대한상의가 이제 엊그제 얼마 전에 저 자료 내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다. 네. OECD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자료인데 사실 저렇게 딱 보면 독일은 최고 세율이 30%예요. 네. 저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근거로 이제 재계에서는 인하해야 된다. 네.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특히 이제 가업 승계 같은 게 차질을 빚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OECD 평균이 26.6%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더 굉장히 높다라고 느껴져요. 50%가. 네. 좀 상속세율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세율 50%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으면 이제 할증 30% 적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최고 세율이 65%까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재계의 주장이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세율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세 어떤 구간,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국민들 그렇게 만 명이 잘 안 돼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뭐 특히 이제 30억 원 초과하는 우리 상장사 이제 대주주들 이분들 상속하거나 이제 증여하실 때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뭐 10억 4천만 원 내고 이제 30억 초과 금액에 또 아까 최고세율 50% 이제 더해지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보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우리 국민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소수의 어떤 대주주라든가 자산가를 대상으로 이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세라는 큰 주제를 또 한번 가져와 주셨는데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글로벌 530 글로벌 MTN 유일한 네. 생방제작 부장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을 얘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까지 이야기를 이어오다가 사정상 잠시 쉬어왔는데요. 남은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이야기 하다가 멈췄어요. 상속세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GDP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6타의 꿈, 제가 너무 큰 꿈을 꾸다가 이제 저 예상치 못한 뭐 사고를 당해서 네, 이렇게 방송을 좀 한 10일 정도 이렇게 쉬게 됐는데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되어서 내일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뭐 알을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상속 증여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방송이 잠깐 이제 참 본의 아니게 중단이 됐었는데 사과 말씀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대한상의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너무 높아서 이거를 좀 낮춰야 된다. 상속증여세. 잠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보여드린 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뭐 한 50% 정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OECD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 지분, 경영승계까지 포함하면은 뭐 최고세율이 65%에 이른다. 이게 이제 재계의 주장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이제 큰 것이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GDP에서 상속증여세가 0.1% 정도가 되는데 저게 이제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예요. 그래서 벨기에 같은 나라가 0.6%, 우리 한 6배 정도에 이르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로 상속세 비중이 GDP 내에서 크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은 뭐 어느 정도 높다고 보더라 치지만 전반적인 어떤 걷어들이는 상속증여세의 규모는 GDP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처음에 이제 50% 재계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65% 정도다라고 하셨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닐까 했지만 또 OECD 평균치인 0.2% 이 GDP 대비 상속세율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또 결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도 이 우리나라 상속 재산으로 어떤 유형의 비율이 이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부동산과 주식, 현금 어떻게 좀 비중이 되는지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이 이게 말씀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상속증여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자, 2017년 상속재산 현황을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토지, 건물, 부동산이 약 한 60%예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 재산별로 따져보니까 부동산이 60%, 금융자산, 뭐 현금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죠. 16%. 그다음에 재계세계하는 그 대주주 지분 상속 증여 관련된 부분은 13.9%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계는 지금 세 부담이 커서 완화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세 부담을 완화해 주려면 대주주 지분 이쪽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약 60%에 이르는 토지, 건물 이쪽을 건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약간 잠재적인 결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오는 주제가 큰 주제로 따지면 이 공정성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세율이 너무 높은 건지 어떤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 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비해서 아주 미미해요. 1만 명 안팎 정도 된다고 보시면은 아주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만 상속세율이 뭐 50%가 넘는다. 최고세율은 65%다. 이런 제목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파장이 크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상속세는 저는 과감하게 낮춰야 된다.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상속세는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세율과 더불어 과연 상속세의 기준, 어느 기준에 이런 그 세율을 적용하느냐. 이 기준이 과연 정당하게, 공정하게 산정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감히 주장하는 바이죠.
상속세의 어떻게 말하면 기준 가격을 네.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 어떤 그 시장,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다 공식화되어 있어요. 공식화되어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의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가가 그대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그 날의 전후 2개월 동안의 가중 평균 주가. 간단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 밑에 자막이 나가 있잖아요. 딱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2개월 전후의 가중 평균 시가 이겁니다. 그래서 네. 이 가중 평균 시장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2개월 전후 기간에 이 주가가 낮으면 상속세가 그만큼 당연히 확 줄어들죠. 네. 이걸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30%, 40%, 50%, 뭐 65% 이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 상속 증여가 발생한 전후에 이 앞뒤로의 2개월 동안의 시가, 이 가중평균 주가가 높다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거죠. 그렇겠죠. 기준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겠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네. 정말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기부를 할지언정 세금은 적게 내겠다 이런 분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런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 증여나 상속 이벤트를 이슈를 안고 있는 이 대주주 또는 그 상장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뜨리겠죠. 네, 일부러라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상속은 그러니까 이제 뭐 오너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거나 뭐 병환으로 이제 이렇게 사망하거나 이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이분이 살아 있어도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게 증여예요. 그렇죠. 증여는 그냥 내가 50% 지분 가지고 있으면 언제 1% 주고 그 다음날 2% 주고 그냥 마음 먹을 때 시기를 뭐 네, 안 정해서, 가지고 그냥 넘겨주면 네. 이게 증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장사의 어떤 대주주는 그 주가를 올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겠죠. 당연히 내리고 싶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또 웬만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중견기업들에 다 해당됩니다. 이게 중견기업들은 업력이 50년 전후로 이렇게 막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 증여 이슈를 거의 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견기업들은 상속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당연히 낮추고 싶어 하겠죠. 내가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는 대주주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떤 시장의 불편한 진실인 거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상속 이벤트를 안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완이 좀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삼성생명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내적인 악재가 있다고 해요. 뭐 반도체 핵심 소재 일본이 지금 수출 안 하겠다 뭐 이러고 지금 막 으름장 놓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고 막 떠들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그때 잠깐 빠졌을 뿐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근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속 증여세를 둘러싼 이런 어떤 그 기준 가격을 우리가 얼마나 시장 친화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뭐 그 저금리로 인한 뭐 어떤 운용 자산 역마진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상속 증여세를 둘러싼 이런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삼성생명 주가에 저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실명을 깔 수는 없지만 순 자산이 1조 원이 훌쩍 넘는 뭐 네. 실질적으로는 뭐 2조 원에 이른다는 한 회사가 상장사가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은 2천억이 안 돼요. 자, 순자산이 1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은 2천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시장가치, 시가총액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천억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면
1조에서 2천억을 뺀 8천억은 비과세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수가 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 시가를 누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더 공정하냐. 제가 이제 공정가격위원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선위회 또는 국세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공정가격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 공정가격위원회에서 특히 상속증여세 관련해서는 이런 시가뿐만 아니라 주가,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영업을 통해서 이 쌓아둔 어떤 재산, 자산에 대해서도 같이 이 상속증여세의 기준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텐텐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사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섣불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기업 오너들, 중견기업 오너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시장 가격을 좀 주가가 안 올랐으면 좋겠어.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나면 기도합니다. 네. 이런 게 우리 시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를 벗고 선진국 시장처럼 막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관련된 얘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네. 해드리면은 조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 이벤트를 안고 있는 기업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시간 관계상 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화면 함께 보시면요. 제가 이제 뭐 아주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뭐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상속 증여 이벤트를 안고 있는 기업 리스트 저게 뽑아봤는데 저 네. 기업들뿐이 아니라 거의 100%다 안고 있다. 모든 기업들이 예, 거의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같이 다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주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네. 네. 자, 한샘 보겠습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39년생이세요. 나이가 꽤 많이 이제 드셨어요. 이제 최양하 회장 계신데 얼마 전에 최 회장만이 지분만 일부가 증여가 됐고 이거를 재료 삼아서 주가가 그때 반짝 뛰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조창걸 명예회장은 아직 2017년 뭐 재단에 기부한 이후로 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런 상속 증여 이벤트가 안고 있는 거예요. 저 회사가 한샘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제1의 어떤 건설 기자재 회사인데 안고 있고요. 화천기공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권영렬 회장 40년생인 생이신데 권영석 사장한테 지분 일부를 넘겼어요. 근데 아직도 27%가 남아 있습니다. 저 지분은 상속 증여세를 적게 내고 넘기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죠. 우리 박지원 앵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저건 다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야, 너 왜 세금을 뭐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떨어뜨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룰을 바꿔야 된다는 거, 시스템을, 공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쌓아둔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세, 상장사의 자산에 대해서도 네. 상속증여세의 기준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을 바꾸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고 제가 뭐 무리한 얘기는 아닌 거죠. 강남 제비스코도 그렇고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KPX 홀딩스 여기도 이 둘째가라면 그 부산 경남의 굴지에 사실은 거의 그 재벌급 회사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별로 안 올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추정을 했죠. 분명히 상속증여세 문제를 안고 있겠구나. 봤더니 웬걸 그대로 안고 있더라고요. 양금효 회장이 얼마 전에 사임을 하고 양준영 부회장한테 이제 사실상 넘겨줬는데 경영을 넘겨줬어요. 근데 여전히 지분은 회장이 20%, 부회장이 10%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부회장 개인 회사인 CK엔터라는 회사가 또 11.2%라는 지분을 그간에 또 긁어 모았어요. 이런 식으로 또 약간의 또 이렇게 그 부회장 개인 회사로 또 지분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KPX 홀딩스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굴지 회사고 자산이 엄청난 회사인데 상장사이다 보니까 주가만 딱 그렇죠? 주가만 딱 저렇게 저 회사 10년 차트 보면은 답이 뻔해요. 그냥 오르다가 다시 딱 정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이슈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신증권이 대표적으로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저런 상속 증여 이벤트를 안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대신증권이 뭐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안 올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신증권은 특히 양홍석 회장이 지금 개인 지분이 7.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사주 지분보다도 지금 훨씬 못하는 상황이라서 계속 지분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양 사장은 어떻게 돼요? 주가를 비싸게 사고 싶어 해요? 절대 아니죠. 아니죠. 장내 매수, 자사주 어떤 상여금을 통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내가 돈 주고 살려면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나한테는 훨씬 좋죠. 이게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아주 대립되는 부분이에요. 대주주는 경영권을 계속 대를 이어서 승계해주기 때문에 지분을 팔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소액주주는 집 살려고 팔아야죠. 애 학자금 되려고 팔아야죠. 뭐 하려고 팔아야죠. 1년 몇 번, 1년에 몇 번, 2년에 몇 번 다 이렇게 주식을 팔아야 될 수요가 생겨요. 소액주주는. 근데 저런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상속 이벤트를 안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이제 꿀팁으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상속 이벤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분 승계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LS그룹. LS. 요새 뭐 LS그룹 워낙 싸니까 주가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그냥 누르는 상태라서 PBR이 뭐 0.4 뭐 이래요. 주가가 뭐 별다른 대형 악재가 아니면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1층이 아니라 지하실 한 5층, 10층 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속 증여 가격 공식만 바뀌어도 LS 주가가 PBR이 0.4로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죠. 자산내에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이제는 굳이 시가를 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가가 눌려질 이유가 없는 거죠. 저거 부분을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특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 또 내렸잖아요. 1.5%. 이제 은퇴자금 은행에 넣어봤자 용돈벌이 못합니다. 생활자금 안 나와요. 다 이 자본시장으로 본의 아니게 국내든 해외든 와야 될 텐데 저런 상속증여세 공식만 바꿔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3천은 그냥 간다고 저는 봐요. 3천은 그냥 간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 텐텐텐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공론화했으면 좋겠고 자. 상대적으로 상속 증여 이슈에서 자유로운 저평가된 지방 금융지주를 제가 그래서 좀 한번 좀 공부해 보시라고 눈물의 팁으로 가지고 왔어요. 5종목 예, 있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앞에 3개, 뒤에 2개는 이제 역시 이제 개인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2개는 개인 대주주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회사들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도 사실은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BNK, DGB, JB 이 회사들은 정부에서 니네들 재무 건전성 때문에 배당 많이 주지 마 이런 거 아니면 배당 많이 주고 있고요. 지금도 또 주가가 현재 스코어에도 매우 쌉니다.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도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부산 금융지주 지방에 있는 저런 BNK 금융지주, 대구 금융지주, JB 전북 금융지주 이런 지방의 금융지주 회사들이 상당히 장기 투자로도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눈물의 팁으로 꿀팁으로 소개해 네, 5종목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부상 톤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텐텐텐 사실 좀 야심차게 준비하다가 준비했는데 새벽에 출근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여튼 좀 그만큼 상당히 좀 이렇게 무게감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제가 그동안 한 10회 정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더없이 좀 절박하고
하다 해서 제가 이제 선정한 아이템들이었기 때문에 네. 예,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부상까지 입어서 좀 아쉽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아침 이른 시간인 만큼 외신 소식으로 먼저 좀 운을 띄워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요.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금리 인하를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 뭐 행정부 관료들 어떤 행태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제 비교되는 모습인데 네.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보면은 한 나라의 그 IR 그 담당 임원이나 네. 팀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왜 그런지 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업가이면서도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속이 보이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하는데 사실 미국 유권자들은 이제 근로자들 대부분이 이제 401k에 가입돼 있거든요. 401k가 이게 보면 이제 그 DC형 네. 우리나라로 치면 DC형 퇴직연금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데 온갖 이 401k 자금이 다 그 상장된 미국의 그 주식에 투자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이 401k에 가입한 근로자들, 이 다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호황이면은 대통령 재선이라든가 그렇죠. 다음 선거 때도 같은 당에서 또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겠죠. 네. 네, 그럼 미국은 이제 말 그대로 연금의 나라라고도 말을 하니까 이제 대학교들에서도 너나 없이 이제 연금을 운영하면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사실은 뭐 대학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 같은 게 주식에 투자돼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전형적인 나라라고 하는데 네. 사실 왜 그 똑똑한 대학의 연기금까지 뭐 주식시장에 대다수 투자돼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부동산 투자에서는 사실 BEP 맞추기도 어렵고 네. 그 돈을 불려가지고 가입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와는 그런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인식이나 이 의미부여 자체가 주식에 대한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문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죠. 예, 네. 그런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200만이에요. 네. 예, 이게 다 이제 하나같이 이제 유권자고 주권자인데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자산이 700조 원 돌파했습니다. 네. 이게 GDP의 37%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이제 2041년 되면은 뭐 한 1,80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GDP를 훌쩍 넘어서게 되는 이제 그런 큰 돈이 되는 건데 네. 이 돈은 상당 부분이 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2057년에 국민연금이 뭐 소진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 투자가 잘 돼서 수익률이 불어나면 그만큼 연금 재산이 늘어날 거고 네. 그럼 가입자들한테는 그 아주 행복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개혁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네. 연금도 개혁해야 되고 시장도. 연금 자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시장도 개혁해야 될 적기다. 지금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의 어떤 노후, 네.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을 꼭 들어야 되냐, 뭐 이런 불안해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퇴직연금 관리에 대해서도 그 여론이 굉장히 이제 비등하잖아요. 수익률도 좀 저조하고 구태의연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을 생각하면은 뭐 국민연금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이제 사실 국민연금보다도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인가요? 2023년인가 하면은 지금은 뭐 웬만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 사업장이 다 가입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 3년 뒤 퇴직연금이 300조 원, 그 다음에는 400조 원, 뭐 500조 원 빠르게 이게 국민연금보다 네. 더 빠르게 증가할 게 바로 증가를. 이제 퇴직연금인데 이 퇴직연금도 사실 특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와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여건을 감안하면 과연 그랬을 때 이 퇴직연금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또 퇴직연금이 들어와야 될 주식시장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똑같은 아까 네.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두 연금만을 생각해도 이 주식시장이 좀 잘 정비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공정성이 아무래도 많이 강화가 돼야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네. 개발의 시대,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그쵸. 여러 가지 어떤 혁신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네,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이 5G 시대를 맞이해서는 새마을 운동이 새 주식 운동으로 좀 대체돼야 된다. 이걸 통해서 네, 새 주식운동. 네, 연금의 혁신을 이루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노후의 이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노후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 주식 운동.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항상 새마을 새 운동을 주식 운동. 대체하는 새 주식 운동을 네.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새 주식 운동의 출발점은 뭐냐? 우리가 이제 박지원 앵커랑 이 텐텐텐 코너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 공정함, 네, 자본시장을 계속 둘러싼 얘기했죠, 저희가. 제도와 네. 문화, 관행의 어떤 공정함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정비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저는 감히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공정함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장 생각하면은 이 주가가 이 하락해야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여야 아주 그 그쵸. 만면에 웃음을 띠는 네. 이런 큰 손들이 너무 많다는 게 사실상 맞아요. 너무 속상하고 큰 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가가 올라야 큰 손들도 행복하고 네. 소액주주들, 소수주주들도 같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그런 시장을 만들지 그런 사회를 만들지 이런 고민을 풀어가는 데서부터 새 주식 운동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으니까 익숙한 편인데 네. 이제 주가 하락을 기도하는 큰손들 이야기를 꺼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좀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그 그림으로 볼게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나는 큰 손들의 행태를 우리가 많이 좀 봤잖아요. 그렇죠. 잠깐 보면 첫 번째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상속과 증여의 문제. 증여와 상속의 기준 가격이 넉 달간의 시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하락해야 저 상속과 증여의 이슈가 있는, 당사자인 네. 대주주들은 이익이 나요. 주가 하락을 바라게 되겠죠. 네. 자, 전문 경영진. 대주주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주가 하락을 당연히 반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매자닌, 우리가 매자닌 CB 투자자들, 사모 네. CB 투자자들 많이 했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다 이 시가가 하락해야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수가 많이 늘어난다. 공매도 외국인이 지금 기관과 더불어서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 주가가 빠져야 공매도 투자자들은 먹습니다. 그런 게임의 구조고요. 개인들은 저 시장에 배제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 CBBW에 가지고 있는 저 워런트들 주가가 하락해야 대주주들한테 가는 저 워런트로 인해서 그 대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저런 것들이 사실상 그 주가 하락 시 이익이 나는 해피한 네. 그런 그 큰손들의 어떤 단적인 모습일 텐데 네. 자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네. 이 주가 하락을 유도할지 사실은 눈에 띄게 하면 걸리잖아요. 감시하는 그 금감원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많이 검찰.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래소. 그래서 사실은 눈에 안 띄게 네. 은밀하게 하거든요. 몰래. 네, 몰래. 오랜 시간 엄청나게 그 은밀하게 치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네. 주가 하락을 꾀하는 대한민국식 방법들 한번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배당을 낮춰요, 배당. 저 줄거리 배당, 전 세계 꼴찌 배당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하락을 반기는 대주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배당을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당 많이 하면 주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거리 배당이 문제다 하는데 이제사 삼성이라든가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조금 많이 변하고 있고 네. 근데 이 시간에서 특히 제가 많이 그 주목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배당 행태는 아직도 너무너무 갈 길이 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IR도 안 합니다. IR. 어. 심지어 아직도
주주들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 제대로 안 받는 회사들이 많고요. 네. 세 번째, 감가상각이라든가 매출채권 처리, R&D 투자 이런 그 창조적 회계의 마술을 통해서 네.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이익을 줄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 네. 주가가 장기간 침체를 보이더라. 이게 대주주들한테 이익이더라. 이게 이제 대한민국식 방법이에요. 네. 예. 저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디스카운트로 가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보다도 가장 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바로 저런 이유들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왔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대안이 또 있을까요? 제가 텐텐텐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보기 하면서 문제점들 많이 좀 자기가 이런 사례를 당했다든가 이런 걸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AS 해주시나요?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네. AS를 아마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상장사 CEO 평가 때 그 상장사의 주가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CEO는 성과급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주가가 코스피보다 못 오른 상장사의 CEO 성과급을 받을 이유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18일부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 출범했어요. 네. 이게 이제 금감원 직원이 경찰과 비슷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고 네. 뭐 통신조회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시끌벅적한데 네. 이게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감원이나 검찰 거래소가 하듯이 뭐 일부 소액주주들 뭐 통정매매 했냐 뭐 호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냐 높였냐 뭐 이런 거 사소한데 이렇게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이런 그 대주주들 상장사 대주주들과 경영진이 짜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은밀하게 주가 하락을 겨냥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특사경이 시대적 요구에 딱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대안까지 찾아봤으니까 저희 이제 텐텐텐 코너에서는 항상 이제 꿀팁 코너에 시청자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네. 이제 꿀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표를 보면서 네.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관계상. 자, 먼저 할인 지주부터 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합병 가격도 전적으로 그 시장 가격에 따라서 도출된 공식에 따라서 합병 기준 가격이 결정된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불공정하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룰을 토대로 완성된 그 하림그룹의 하림 지주회사죠. 네. 가지고 있는 자사주와 계열사들 지분 보세요. 면면을 보세요. 자, 기존에는 저런 지주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많이 눌렀어요. 그래야지 네. 그 오너 대주주한테 유리한 그런 합병 비율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기 네. 때문이었겠죠. 네. 근데 이제 합병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지주회사가 완성됐어요. 네. 앞으로도 그럴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 이사회가 너무 대주주의 어떤 그 치중해서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사회가 굴러가더라. 그래서 감사위원 한 명만이라도 좀 분리 선임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네. 자,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사회가 어느 정도 좀 중립적인 위치에까지 오는 게 지금 우리 상장사의 어떤 실태를 보면은 상당히 좀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장사들, 한국 아트라스 BX, 부산가스, 네. 배당금을 엄청나게 낮춰요. 저런 배당금 결정에 이사회가 전적으로 다 찬성하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 자, 대주주, 소수주주가 상생할 만한, 그래서 대주주의 독주를 견제할 합리적 이사회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그 거버넌스가 네. 매우 시급하다. 시급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번 자본 배분을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본 배분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잘 된,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자본 배분이 그나마 잘 되고 있는 회사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제가 꼽았었는데, 네. 사실 이 메리츠 금융지주 하면 영업은 막 정말 뭐 증권이다, 화재다, 업계에서 욕을 얻어먹을 만큼 매우 혹독하게 합니다. 아주. 네. 스카우트 하는 것도 보면은 진짜 막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막 그 영업 잘하는 사람 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벌어든 이익을 분배하는 측면에서는 나름 조금 틀이 갖춰져 있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게 메리츠 금융주주고 그에 상반되는 회사가 아까 표에 나와 있는 세방이다. 상속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배당도 안 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말 그 저평가되어 있는 네.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세방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거버넌스가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 주식운동. 네. 이 텐텐텐을 계기로 새 주식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세방이라는 회사의 거버넌스가 바뀌고 그러면 개선이, 네. 예, 자본 배분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런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바뀔 훨씬 거 더, 네. 바뀔 수 있도록 새 주식 운동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런 자본 배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삼형통상이라는 회사를 한번 꼽아봤는데 네.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삼형통상이 결국 장고 끝에 관계사인 GS 주식을 샀어요. 약 100억 원어치. 자, 왜 그랬는지, 왜 삼형통상은 그랬는지 그 결과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6배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 어떤 안타까운 현실. 네. 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그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 그 진행 중인 그 LS 그룹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LS 그룹 엄청나게 좀 싼 상태인데 말씀드렸죠. 이제 뭐 더 누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증여가 한참 진행 중이죠. 근데 영업적으로 보면요. 전 지구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하셨습니까? 네. 경기 부양하면은 사실은 토목, 건설, 뭐 인프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전선, 뭐 광케이블 수요가 엄청납니다. 국내외적으로. 네. 그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는 게 바로 LS 그룹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 가온전선 같은 저런 회사들 저 PBR 보세요. 0.4도 아니고 0.3이에요. 3. 네. 순자산 가치의 30%밖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회사다. 네. 근데 가온전선은 뭐 상속 증여 이슈도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시간에 보여드린 여러 가지 뭐 한샘, 화천기공, KPS 홀딩스, 대신증권, 네. 넥센 이런 회사들 그 각각의 네. 이유를 바쳤습니까? 상속 증여세 기준에 자산 가격이 꼭 들어가야 된다. 지금처럼 앞뒤 2달간, 넉 달간의 시가만으로 해서 상속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새 주식 운동은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상속 증여세 기준부터 시가 플러스 이 자산 가격, 특히 PBR이 낮은 그 상장사들, 중견기업들은 그 시가의 자산 가격을 엄청나게 몽땅 반영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열흘 동안이나 큰 틀에서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준비된 자료도 진짜 많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시 보기 유튜브 다시 보기 동영상에 첨부를 해둘 테니까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유튜브에 댓글이나 이제 사례를 좀 남겨주시면 AS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일 동안 이 심루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텐텐텐 마지막 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주식 운동으로 노후의 기적을 이루자. 네. 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노후의 기적을 이루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